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2년 3회차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세 번째 영상입니다. 21번부터 30번까지 CS 개론에 대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고객 관계관리 CRM입니다. 시스템 구축 5단계 중 자, 이 시스템 구축 5단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독특한 문제 스타일이 있는 게 이 5단계 명칭을 다 써줘요. 저렇게. 아니면 또 다른 문제 스타일은 저 5단계 명칭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보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동일한 문제 유형이 2020년도 8월 달에 2018년도 5월 달에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백 오피스, 프론트 오피스.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저 세 가지 키워드가 딱 나오면 무조건 답은 몇 번째 단계? 네, 두 번째 단계의 인프라 구축 단계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관점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럼 2번 보기에 기업의 특성에 맞는 고객 전략 수립 너무 명확하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백오피스, 프론트 오피스 얘가 2단계 인프라 구축. 자, 그럼 3번, 3단계가 뭐냐면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 마케팅입니다. 차별화 마케팅. 그 이유는 숨겨진 패턴을 찾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고객 분석과 마케팅 실시. 얘가 세 번째 단계죠. 이렇게 먼저 봤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객 생애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고객 생애 가치의 극대화를 만들 거예요. 이 생애 가치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 걸 사재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래서 고객 분석 결과를 실질적으로 판매 과정에서 활용합니다. 이 네 번째 단계가 나오게 되죠. 분명하게. 그 다음에 이탈 고객을 감소시킵니다. 이탈 고객. 기존 고객을 양질의 우수 고객으로 전환시킬 겁니다. 고객 지금 못 도망가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다섯 번째 단계. 고객 유지를 위한 유지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 문제 유형도 5개 단계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기억하신다면 꼭 그 관점으로 판단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ECRM 구성 요소라고 하면 5개가 떠오르셔야 돼요. 5개가 지금 밑에 보기에 다 써있네요.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이 문제 또한 2020년 12월 달, 2018년도 7월 달에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인터넷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활동으로 고객의 문의나 불만 사항에 따른 고객 서비스 센터를 확보하고 고객의 유형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때 고객의 문의나 불만 사항에 따른 고객 서비스 센터를 확보하시겠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를 확보하겠답니다. 뭘 위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런 센터를 준비해 놓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고객 유형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요. 저희가 만족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라 알고 계십니까?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보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뭐 문의나 불만 사항에 따른 고객 서비스 센터를 확보하겠습니다. 이걸 왜 만들지? 서비스 때문에 만들겠구나. 이 관점인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문제 유형도 뭐 여러분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충분히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내용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하게. 뭐 이메일, 문자 서비스 나옵니다. 잠재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마케팅 한다고 하잖아요. 이 마케팅. 그죠? 그 다음에 뭐 동호회 또는 커뮤니티, 뭐 대표적으로 뭐 맘카페부터 뭐 자동차 동호회들, 이 커뮤니티 말 하나마나 개인정보 유출, 이 시큐리티,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 이 세일즈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호손 실험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 문제가 참
쉽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호손 실험, 엘튼 메이어라는 학자가 이 호손워크스라는 공장에 가서 한 7년 반, 근 8년이 가까울 정도로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행동이 변화됩니까? 라는 걸 봤던 거죠. 실험을 한 3가지 정도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뭐 조도를 낮췄어요. 어두워지면 얼마나 어두워졌을 때 과연 업무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한테 이렇게 흐릿하게 보일 때가 되면서부터 자꾸만 행동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3가지 정도의 실험을 하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통제보다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자생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 이걸 이제 3번째 실험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게 됐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 지금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이 보기의 워딩 또한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 문제 유형은 19년도 7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 교재외, 애초에는 이제 교재외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분석 자료에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선생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 비공식적인 지도자도 공식적인 지도자만큼 중요합니다. 맞아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2번,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동기 유발 요인으로 작동되는 반면 사회적 요인은 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제한하고 감소시키는데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경제적 요인만이 중요한 동기 유발 요인은 아니고 비경제적인 사회적 요인도 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제한하고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영향을 줘요. 뭐에? 경제적 요인 효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입니다. 2번째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이 문제 유형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 보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저희가 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번, 통솔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효과적인 감독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맞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게 의의 중에 있는 한 가지예요. 비공식 조직과 경영자는 서로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미치고 받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경영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식 조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설명이. 2번째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워딩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개념을 밑에 깔아놓은 상태로 위에서 워딩을 바꿀 거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100점을 맞는 걸 별로 협회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가 봐요. 네, 이런 식의 문제가 꼭 들어가는 것 보면. 자, 다음 문제. 넬슨 존스가 제시한, 저희가 이제 넬슨 존스, 그럼 이제 3R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R이 들어가는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인간관계 심화 요인 중, 자, 이제부터 나오겠죠. 서로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명료하게 설정된 기대나 지침. 이 문제 유형에서는요, 명료하게 설정된 기대나 지침. 저게 키워드가 될 거고요. 딱 저 명칭만 나오게 된다 그러면 답은 규칙입니다. 룰입니다. 룰. 이해가시겠죠? 그다음 보상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될수록 저희가 이걸 리워드, 보상성이라고 불러요. 긍정적 보상의 영역이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져요. 이걸 우리가 상호성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문제 유형은 요 3가지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 스타일이고요. 이 문제 유형, 지금 요 규칙만 물어본 문제 유형이 2020년 11월 달에, 그 이전엔 2018년도 4월 달에, 그 이후엔 2021년도 4월 달에 이렇게 출제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만 물어보는 문제만 이렇게 3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요 근래 3년 동안. 그러면 뭐 보상성, 상호성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상적인 의사소통 상태를 특정짓는 준거에 관한 내용으로 이상적인 의사소통 상태를 특정짓는 준거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 유형도 2020년 6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번 발언의 맥락이 맞아야 됩니다. 앞뒤가 좀 맞는 얘기를 해야죠. 2번 발언에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누굴 속이려고 한다든가 안 돼요. 3번 교환되는 메시지가 진실이어야 됩니다. 맞죠? 4번 발언의 분명한 의도를 노출해선 안 됩니다. 무슨 종교인도 아니고 안 돼요.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발언이 모호하지 않고 의도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내가 왜 이런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이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5번 전문용어 사용으로 대중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것까지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하버마스가 얘기한 이해 가능성, 진지성, 타당성, 그 다음에 진리성, 요 네 가지에 들어가 있는 요 관점은 아니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네 가지 관점, 명칭으로 구별되는 관점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까요? 어디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있겠죠.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4번 설명, 발언의 분명한 의도를 노출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요걸 정답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꼭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의사소통 장애 요인. 자,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들이 나옵니다. 수신자들이 전체 메시지를 수신하기 전에 미리 형성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 자,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될 거예요. 고정관념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 이라고 딱 나오게 되면 고정관념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뭔가를 내가 그냥 딱 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의 이야기가 내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맞는 얘기가 아니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저희가 가치 판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치 판단.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고정관념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 고정관념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가치 판단이구나. 이 문제 유형 또한 2020년 6월 달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체크하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에릭 번이 제시한 시간의 구조와 영역 6가지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다 두 글자이기도 하죠. 다음 보기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동일 유형 문제는 2018년도 3월 달에 출제가 됐다가 이번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보기.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는 일을 통해 서로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실용적인 시간 구조와 형태를 의미합니다. 벌써 답을 지목하고 있어요. 실용적인 시간 구조와 형태. 자, 두 번째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일 경우 만족감이 높은 긍정적 스트로크를 획득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적극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거 갖고는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첫 번째 너무 명확한 키워드가 나와 있거든요. 실용적인 시간 구조와 형태. 저희가 실용적인 시간 구조와 형태입니다. 라고 딱 부르게 되면 이걸 활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용적인 시간 구조와 형태. 자, 저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사, 저게 빠지면 어쩌지? 저게 빠져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관점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게 빠졌을 때를 그럼 난 대비하고 싶은데 그러면 선생님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거래 후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드디어 4장이 끝나고 5장으로 왔네요. 거의 문제가 다 끝나가는데 5장 문제에서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동일 유형으로 2020년 4월달, 2018년도 3월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던 문제 유형입니다. 동일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1번, 제품 판매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 항목을 나타냅니다. 맞아요. 2번,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유형입니다. 이게 애프터 서비스죠. 3번, 회수 또는 반품, 소비자 불만과 클레임 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꼭 중요한 거 한 가지 알고 계세요? 컴플레인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안 돼요. 그거 쉽게. 내가 집에서 아우 이 제품 뭐 이따위야 라는 걸 애프터 서비스가 미리 방어를 하겠다?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안 됩니다. 클레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장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이후의 유지 서비스로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 중요합니다. 맞죠?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비자와 판매자, 고객과 직원이 마주본답니다.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이런 걸 저희가 접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흔히 MOT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건 거래 시죠. 거래 후가 아니라. 그죠? 5번 설명은 거래 시입니다.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장 문제는 끝이 났네요. 5장 문제는 한 문제 나왔네요, 이번에. 자, 6장 서비스 리더십입니다. 다음 중 서비스 기업과 일반 제조 기업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 유형으로 2020년 4월 달에 2018년도 7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1번 고객 충성도 확보가 핵심입니다. 서비스니까요. 그죠? 2번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맞죠? 저작권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요. 냅다 따라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가시겠죠? 3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대량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4번 수요의 변동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요. 서비스가 정말 이럴까요? 서비스가 거의 고정적일까요? 서비스는 고정적인 건 공급량이 선생님 고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을 뭐 냅다 오늘은 10명 뽑았다가 다 잘라버리고 내일은 2명 뽑았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의 변동은 너무 심할 정도로 변동이 심하죠.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 내부 고객을 우선적으로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래야 외부 고객 만족이 가능해지니까요.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 유형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워딩을 바꿉니다. 특정 워딩을 바꾸는 문제 스타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개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시장 방어 전략 중 시장 방어 전략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는 저지 전략이 있고 보복 전략이 있고 적응 전략이 있어요. 세 가지. 이 중에 저지 전략, 블락킹이래요. 블락킹. 해당하는 거. 자, 이건 결국 경쟁사가 우리 뭐 시장에 들어올 때 진입 비용을 증가시켜 버린다든가 예상 수입량, 야 이렇게 벌어갈 거야. 이걸 희석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오지 못하게, 수익을 얻지 못하게. 자, 1번 판매 촉진 가능한가요? 판매 촉진이라는 관점은 잘 보면 이건 어떤 가격과 뭐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가격을 좀 떨굴게 흔히 저희가 가격이 나오면 보복 전략이에요. 공격적인 거. 집중 광고. 얘가 맞죠. 집중 광고. 3번 가격이나 또 돈 얘기 나오네. 보복 전략. 경쟁 우위 개발. 경쟁 우위. 고객님 이거 쟤들은 없어요. 이거 우리만 있는데. 우리나라 통신 3사. 고객님 AI 비서. 얘 물어보면 말해요. 이 스피커. 알뜰통신 자들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경쟁 우위 개발. 고객과의 계약 기간 연장. 기간을 연장한대요. 기간을 연장한다는 건 계속 붙잡고 가겠다는 거죠. 왜? 계속 우리한테 돈 쓰게. 결국 보복 전략. 이렇게 따지게 되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신 저지 전략에는 네 가지가 있고요. 서비스 보증, 집중 광고, 입지 유통 통제, 전환 비용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복 전략은 공격적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기간, 그 다음에 요금, 가격이나 판매 촉진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적응 전략, 이건 시장을 잠식하는 것. 쉽게 해서 가격 경쟁 냅다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 거 서비스 패키지 강화. 고객님 이거 우리 거랑 묶으세요. 인터넷이랑 핸드폰이랑 묶으시면 뭐 인터넷 기본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죠. 경쟁 우위 개발. 이건 우리밖에 없어요. 쟤들은 없어요. 우리밖에 안 돼요. 우리밖에 없어요가 아니죠. 우린 있어요. 쟤들은 없어요. 이거죠. 간단하게. 이거 우리가 적응 전략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자, 이렇게 개론 30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영상을 아마 3편 다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뭐 오랫동안 설명이 된다든가
오히려 제일 오랫동안 설명한 건 첫 번째 영상에 귀인이론 문제를 갖고 제일 오랫동안 설명한 것 같아요. 한 5분 동안 떠들면서.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전체 30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반복되는 문제가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4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키워드가 될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절대 지금 보신 문제풀이 기출문제가 4월달 내가 볼 때 똑같이 나오겠지? 안 나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만 조금 난 부족하다라고 하면 여기 제 카페 영상 3번 내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는 그냥 제 카페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카페고요. 오시게 되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기출문제 자료에 대한 걸 다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이북으로 돼 있어요. 선생님들 요즘에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패드 하나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패드에 넣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놓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용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문제집. 저 문제집의 저자가 저거든요. 저 문제집 평균 합격률 92.8% 이상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꼭 나는 합격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선택하실 만한 솔루션이 될 겁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 영상은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영상 3개가 동일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